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팟짱은 더 좋은 팟짱, 더 오래가는 팟짱을 만들기 위해 광고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02-733-5505, 내선 108번. 색깔 있는 인터뷰. 네, 색깔 있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 당선자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오장박이 간다에서 저희 예. 팟짱카에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현장에 못 내리고 차 안에서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도 난생 처음 차 안에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쉽지 않은 선거였을 텐데. 예. 네, 먼저 저희 팟짱 애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카메라 이거 보시고 예. 말씀해 주시면 안녕하세요. 됩니다. 오마이뉴스 애청자 여러분. 저도 애청자의 한 사람입니다. 네. 오마이뉴스가 없었다면 우리 민주화 그다음에 언론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응원하고요. 시청자의 힘으로 시민이 기자인 그런 언론을 함께 키워나가기 바랍니다. 저는 남양주 을구 별내 오남 진저법 여러분 남양주 잘 모르시죠? 신도시입니다. 성장하는 도시고 젊은 도시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몰려와서 살아요. 그 덕에 이번에 당선됐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네. 교통 좋고요. 아직은 조금 대중교통은 불편하지만 곧 개선될 겁니다. 살기 좋고 인심 좋은 남양주 많이들 놀러 오시고 또 살러 오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자, 저희가 이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 오마이TV에서 생중계를 잠시 했었습니다. 바로 홍만표 변호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했는데요.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뭐 제가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자, 홍만표 변호사 보니까 이분이 부동산 업자인지 변호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오피스텔도 많이 갖고 계시고 뭐 수임료도 어마어마하고 또 이렇게 수임 맡은 그런 부분들 보니까 변호사가 이래도 되나 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죠. 어떻게 이 사안 보고 계십니까? 홍만표 변호사. 우리 사회의 권력의 네. 어두운 면을 이번에 치부를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권력하면 정치 권력만 생각하는데 거대 재벌도 경제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잖아요. 네. 검찰 권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막강한 검찰 권력을 휘두른 분이 퇴임 이후에 정관예우 또 뭔가 좀 수상쩍고 의심스러운 네. 그 변론 과정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챙겼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뭐 자기가 재테크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예. 부동산 이 오피스텔 뭐 벽체라고 그랬나요? 네. 우리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정말 참 우리 사회가 이래도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홍만표 변호사 사실 검찰에 있을 때 검사를 할 때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 지휘를 했잖아요. 수사했잖아요. 예.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담당을 했었는데 참 이런 분이 검찰 피의자가 됐어요. 아이러니죠. 네. 부패를 단죄하게 했던 검찰이었는데 저는 대다수의 검찰에 계신 분들 또 좀 이 상황에 대해서 곤혹스럽고 씁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전체를 매도할 수는 없지만 네.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역사를 볼 때요.
좀 미안한 편이지만 권력의 사냥개로서 승승장구한 사람들의 그 네. 면면들을 보면은 그렇게 썩 아름답지가 못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그런 뭐라 그럴까 정략적이고 네. 어떻게 보면 청와대 하청 수사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 네. 결국 자신이 스스로 그런 덫에 걸려서 몰락하는 과정을 네. 보는 것 같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이 권력의 어떻게 보면 입맛에 따라서 처신했던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이 검찰 수사를 받는 몰락의 모습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검찰이 이 정관예우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도 속시원히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번에? 그러니까 언론 보도나 뭐 이런 분석 논평을 보면은 정관예우 부분은 못 건드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고요. 네. 또 국회에서도 다뤄야 될 것이고요. 또 언론들도 한때의 수사, 개인에 대한 수사로 그쳐서는 안 될 겁니다. 네. 검찰 내부에서도 자정 노력, 개혁 노력이 이번에는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다를 수도 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특히 여소야대 정국이라서 네. 예, 국회에서 또 가만히 있을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번엔 20대 국회가 열리면은 검찰 수사에 따라서 좀 더 국회에서 파헤쳐 보고 그리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예. 네. 김한정 우리 당선자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도 파헤쳐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사실 김한정 당선자는 좀 조홍천 네. 당선자와 최민희 우리 이웃입니다. 의원 좀 가려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주목을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제가 원래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스포트라이트가 조홍천 우리 당선자한테 팍 비치고 있고 그 그런가요? 그림자가 남양주 을에 좀 예. 걸쳐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춘은 당선자는 마땅히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하지요. 겸손의 자세. 예, 저도 만나 보니까 굉장히 개방적이고 네. 정의감이 강한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런 분이 왜 박근혜 정부에 있었나. 역시 제 고향 찾아왔어요. 제갓길로 왔습니다. 아주 저는 20대 국회에서 네. 맹활약할 것으로 보고요. 또 우리 남양주에 그분이 갑구고 제가 을구거든요. 그래요. 그분이 갑이고 제가 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을 잘 모셔야 됩니다. 제가. 네, 그렇게 되네요. 갑과 을의 관계가 네네. 됐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12일에 예. 광주 그 워크샵 그 현장에 제가 갔었는데 예. 나란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서 예. 오른쪽에 한박을 썼습니다. 한방도 쓰셨어요? 동치만강입니다. 조홍천 우리 당선인과 네.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보여줄지 이게 참 궁금해지는데 이제 동침한 사이, 예. 정말 친한 사이가 됐네요. 볼 거 다 봤습니다. 제가 얼굴이 좀 빨개지고 있는데 볼 거 다 본 사이 두 분이 20대 국회에서 환상적인 콤비로서 활약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팟짱에서도 언제 한번 같이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남양주 갑가을. 저는 언제는 좋은데 정홍천 당선자 좀 바쁘실 거예요. 그래요? 잘 해보세요. 저희가 남양주에서 토크 콘서트 이런 것도 한번 기획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네, 자, 이 남양주 갑을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줄 텐데 병 지역이 좀 아깝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하지만 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도 남양주를 계속 지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같이 남양주 발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원외에 계시지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최 위원장 네. 의원은 아주 선전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분들 보시면서 제가 남양주에서 적응하고 또 뿌리내는 과정을 조금 이제 뒤에 와서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갓길을 가고 있다. 제대로 하고 있다.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시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죠. 근데 그 다음 날 낙선한 다음 날부터 저는 피켓을 들고 전철역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에 인사를 나갔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했는데 처음에
저도 좀 뻘쭘하더라고요. 네. 다른 사람들도 시민들도 지나가면서 동정 어린 눈초리도 보면서 또 한편으로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격려를 해주고 가셨는데 네. 세월이 흐른 다음에도 그 간격을 목격했던 분들이나 또 그 소식을 접했던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낙선한 사람이 그 다음 날 네.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하는 거 처음 봤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거의 뭐 하루도 쉬지 않고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는 날 빼고는 네.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항상 첫 인사로 예. 저 시장 떨어진 김한정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계속 각인을 시켰군요. 예. 시민들을 만나고 스킨십을 늘려가고. 그래서 그 정치의 왕도는 없고 선거의 정도는 없는데 네. 한 가지를 들려면 역시 꾸준함 그리고 시민들 속에 파고들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낙선하신 분들 뭐 최민희 의원뿐만 아니라 그런 길을 가신다면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는 갑을병 세 분을 함께 모셔서 의정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미리 이제 낙선의 경험이 있는 선배로서 조언을 주셨는데 최민희 의원도 앞으로 더 잘하는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카라멜 마끼아또님께서 겸손하시면서 위트 있으시네요. 아까 하신 말씀이 위트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묵묵히 내실 있다. 박민경님께서 묵묵히 내실 있다. 언론에 노출이 덜 돼도 든든합니다. 화이팅!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보실 수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대로 하신 겁니다. 네, 제대로 잘 봤나요? 네, 위트가 있습니다. 자, 이 총선이 벌써 한 달 넘게 지났는데요. 그래도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선이 확정됐을 때 느낌, 감동 한 달이 넘었지만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예.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눈물이 좀 찔끔 날 뻔은 했는데요. 네, 막 뭐 엄청나게 뭐 감동스럽지는 않았던 게요. 저는 승리를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거 과정에서 네, 잡아준 시민들의 손 온도가요. 지난번 제가 낙선할 때하고 달랐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진심이 느껴지던가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물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무덤덤하겠지만 네.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번에는 꼭 되라. 지난번에 너무 아쉬웠다. 그런 좀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중립적인 입장에 처해 있는 분들도 될 거라고 이렇게 득담을 해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우리 지역은 농촌도 있고 또 전통사회 네. 좀 토백이 분들도 꽤 있습니다. 아파트와 농촌이 공존하는 네, 마을입니다. 도농 도시입니다. 복합 지역이군요. 도농 복합 지역이죠. 예. 좀 보수적이신 분 또 그런 분도 계시는데 선거 사후 여담입니다만 난생 처음으로 2번 찍어봤다는 분들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저 때문에. 예.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일종의 그 큰 흐름을 감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이길 것 같다. 그런 자신감만 있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군요. 그래도 뭐 기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좀 부담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공약을 또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지켜야 되잖아요. 우선 뭐 부담감 이전에 굉장히 불리한 선거였습니다. 저 선거 출마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야당이 분열돼 있었습니다. 네. 저는 더불어당 소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예. 네. 또 국민의당 후보도 나오셨고 네. 굉장히 쟁쟁하신 분이 나오셨어요. 3자 구도가 됐잖아요. 또 정의당 후보도 나오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야당은 새 후보고 여당은 하나인 그런 구도상으로는 좋지 않았죠. 선거를 치렀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 발전 욕구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우리 거기는 신생 도시고 성장하는 도시고 아쉬운 점이 많아요. 아파트부터 먼저 서고 길을 닦는 그런 우리 그런 수도권 인프라가 신도시들을 조금 부족하군요. 그런 어려움 중에서 특히 더 심하죠. 네.
근데 그 지금까지 거기 국회의원 해왔던 분이 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구속이 되고. 예, 사실 그 예. 그 예. 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예. 의원을 배출한 지역이긴 하지만 예. 그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예. 인심을 좀 잃은 예, 그 그런 게좀 부정적 있었죠. 이미지 때문에 예. 우리 이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또 약간 이번에는, 걱정도 있었어요. 네, 안 손해를 볼 되겠다. 것이라는 예. 생각이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유권자들은 그런 분들 좀 구별해서 봐주셨고 저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신 거 아닌가 네. 다시금 감사드리는 심정입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3자 구독, 뭐 4자 구독까지 됐었는데 그렇죠. 예. 표 차이를 보면 꽤 많이 났어요. 예, 4,000표. 예, 1, 2여간 4,000표, 4,200표 예. 이상 벌렸죠. 그렇지만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요, 그 후보들 중에 제가 그래도 꾸준히 지역사회에 가장 오래 활동한 후보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새누리당 후보는 물론 그 지방선거에 그 도의원 출마했던 분이고요. 저는 이제 시장 출마했던 사람이고. 네. 그 뒤로도 제가 꾸준히 활동을 하고 정책 간담회도 하고 시민들 행사에도 네. 찾아뵙고 또 책도 내고 이런 낙선 이후의 활동들에 대한 예. 우선 점수를 주신 것 같고요. 음. 두 번째로는 지역 발전 욕구가 강한 만큼 중앙에서 통할 사람, 아, 일을 해낼 사람. 일을 해낼 그래서 사람. 제가 그동안에 야당 경력, 청와대 경력, 네. 그다음에 대학 교수로서 또 이런 활동한 이런 부분들을 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두 가지가 밑바닥에 깔렸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또 위대한 우리 시민들의 네. 결심이었던 것 같아요. 새누리당에게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결심이 또 그런 새누리당의 오만한 모습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실정 이런 예, 걸 이번에 심판이었죠. 심판해야겠다. 예. 이런 바람이 좀 그렇습니다. 불었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 있군요. 그래서 국민의당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4,000표 이상이라는 큰 표 차이로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김한정 당선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까 하시는 말씀도 들어보니까 참 조근조근 깔때기를 참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박근혜 정부 심판에 대한 바람이 불었다 이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정책 간담회도 열고 제 알려져 있고 중앙에 통할 사람이고 이런 말씀하시는 게 저도 이게 듣다가 오 빨려 들어가는 조용한 깔때기를 떼고 계십니다. 네 그래요. 뭐 그런 게 다 맞아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그런 당선자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정치 이력을 쭉 살펴보면 국회 입성이 늦은 감이 좀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시면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뭐 주변에 같이 정치를 시작했거나 같이 활동하는 분들 중에는 국회의원이 뭐 몇 번씩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좀 늦었습니다. 예, 늦깎이 맞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된 거는 늦었지만 정치 입문은 빨랐습니다. 제가 25살 때 1988년입니다. 예, 그때 올림픽 때? 국회의원 김대중 비서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의원회관에 이번에 이제 곧 내일 모레 입주를 하는데 네. 제가 27, 8년 전에 근무했던 건물로 다시 돌아가는 셈이죠. 그렇죠. 근데 의원회관으로. 그때는 을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갑으로 들어갑니다. 야, 그럼 1988년도에 예. 어떻게 보면 비서였나요?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제가 네. 공보비서를 했습니다. 공보비서를 했던 예. 김한정 예. 당선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예, 예. 의원회관에 가게 되네요. 예. 28년 만인가요? 그러면? 예, 김대중 대통령과의 인연이 제 청춘을 결정했고 네. 제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큰 뭐 프로스트의 두 갈래 길인가요? 네. 그 큰 길을 열어주셨죠. 저한테는 스승이고恩인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정치 보스는 아니었습니다. 계기는 87년 대통령 선거 때 제가 네, 네. 자원봉사로 대선 캠프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여러분들 아직 기억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옛날 일이 돼버렸는데요. 네. 87년에 큰 민주화 운동의 그렇죠. 큰 물결이 일었지 네. 않습니까? 6월 항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전두환 독재 항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석방하고 직선제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뤄진 것이 1987년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 김대중 선생으로 우리가 불렀습니다. 16년 동안 정치 규제 당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규제에서 풀려서 대선에 나왔는데 네, 그랬죠. 앞둘사 야당 후보가 분열돼 네. 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야당이 두 개로 나왔습니다. 뭐 김종필 씨도 있었지만 그건 야당은 아니 애매한 네. 위치였고요. 결국 또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그 아픔을 딛고 그래도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고향이고 뿌리죠. 그 좋은 정당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김대중을 지지했던 제야민주 인사들 문익환 목사님은 그때 입당은 안 하셨습니다. 그때 네. 동생의 문동환 박사님, 또 이해찬, 임채정, 장영달, 뭐 지금 우원식 의원 등등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활약을 했거나 또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제야 민주 네. 투사들이죠. 입당을 했는데 제가 끝머리에 저는 이제 학생운동 출신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치 예. 시작하게 됐군요. 예. 그러니까 김대중 그래서, 대통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연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아주 젊으니까 무슨 출마할 그런 순서는 안 됐고요. 네. 또 그런 의지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대중 선생한테 발탁됐죠. 와서 빚으로서 일을 도와달라. 네. 그러고 그러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바빠서 신문을 잘못 보니까 신문 스크랩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중요한 사설이나 칼럼 이런 것들 네. 놓치지 않아야 될 걸 좀 체크해 주면 좋겠다. 예. 근데 6개월 동안 신문만 오렸는데요. 그 제대로 보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오리긴 오렸는데 허망하더라고요. 저는 보셨겠죠. 야당 총재 이제 또 국회의원의 비서로서 입법 보좌도 하고 뭐 네. 여러 가지 꿈을 꾸고 들어갔는데 사무실 골방에서 하루 종일 신문만 보고 하염없이 가해지만 하고 딱 6개월을 보냈는데 6개월을. 근데 어느 날 김대중 그 당시 야당 총재셨죠. 부르셨어요. 네. 이제 김 교수 오늘부터 내 연설물 초안을 좀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매일 팥짱과 함께하던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한동안 뜸해서 궁금하셨죠? 그동안 마카산삼을 마카산삼 녹용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페루의 마카, 우리나라의 산삼, 그리고 녹용의 완벽한 조화. 용량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가격은 그대로. 그 힘든 일을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녹용이 해냈습니다. 팥짱 제작진도 사장님을 말렸지만 매일 팥짱을 들으며 나라 걱정하는 분들에게 꼭 보답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포털 사이트에서 영한네이처나 마카산삼 녹용을 검색해주세요.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팥짱도 마카산삼 녹용 먹고 대선까지 쭉 달리겠습니다.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녹용. 김대중 그 당시 야당 총재셨죠. 부르셨어요. 네. 이제 김 교수 오늘부터 내 연설물 초안을 좀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수습 기간을 거친 거죠. 그게 다 뜻이 있었네요. 예, 돌이켜 보면은요. 예. 신문을 오리는 과정에서 한 번씩 멘트를 주세요. 지난번에 알빈 토플러 관련한 그 칼럼 그거 좋았다고. 그거 다시 한번 갖고 오라고 이렇게 하시고요. 또 그 당시 지금은 인터넷 검색어로 모든 뭐 다볼수 대부분의 있죠. 자료를 예. 찾을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정책 정보나 아니면 시사 정보를 신문에서 찾았던 종이의 시대였습니다. 맞아요. 그때 오마이뉴스도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신문을 오린 것 자체가 일종의 알카이브가 되는 거죠. 자료 축적이 되는 거죠. 특히 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통계에 밝았습니다. 통계에 밝은 게 DNA로 밝은 부분이 아니라요. 노력으로 밝은 겁니다. 중요한 데이터가 나오면 꼭 챙기고 수집에 적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면 물가 인상률, 실업률, 네. 그다음에 뭐 빈곤율 뭐 등등 그런 중요한 우리 민생 데이터 네. 또 국제 정치 경제 흐름에서 필요한 그런 통계적 아이디어를 꼭 메모해서 활용을 하세요. 네. 기자회견에도 활용하시고 연설에도 활용하시고 그 근거가 보통 우리가 다른 자료에서도 찾지만 신문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예. 저도 그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뭘 원하는지를 끊임없이 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피드백 과정에서 하는 그런 네. 일종의 상호 교감 그 속에서 제가 스스로 좀 학습해 나가는
어떤 게 예, 중요하고 예. 어떤 게 이슈고 예. 그리고 어떤 통계가 있고 이런 것들. 예, 그런 과정에서 또 제가 조금씩 이제 시도를 한번 해보죠. 이런 거는 못 보셨을 걸 하면서 네. 이제 한번 올려보면 반응이 올 때가 있어요. 아 그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기사지만 구석에 있는 기사들이 있지 않어요. 그렇죠. 예, 예. 잘 안 보이는. 예, 그런 것들을 저는 뭐 우리는 보통 신문을 보면은 그때 맞아요. 예. 현안 이슈 중심으로 보지 않습니까? 특히 뭐 정치적인 예, 것들, 정쟁 이런 게 많이 보도가 예, 되잖아요. 싸움. 예. 근데 신문을 잘 또 신문뿐만 아니라 우리 오마이뉴스 기사들도 네. 잘 훑어보면은 구석에 있는 보물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발굴해내서 예, 예. 보여드리고 그런 건 야. 좀 보람이었죠. 예, 예. 그렇게 6개월을 한 다음에 연설문도 예, 그다음 써보시고 예. 그 그것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레벨업을 예. 하는 그런 과정이었네요. 처음에 이제 공보비서를 맡아서 연설문 작성을 하는 데면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네. 저 맞아요. 큰 쉬운 게 총재의 아니네요. 기자회견문을 네, 내가 써야 네. 된다는 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암담함을 느꼈는데 그때 제가 25, 6살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것도 제 착각이었어요. 그건 아니었고 네. 그래서 제 순간적인 공포감과 그 걱정은 별로 오래 안 갔습니다. 우리 김대중 선생은 직접 그 연설문을 작성하는 분에 받아쓰기 했어요. 메모를 그러니까, 해가지고 예. 구술을 해주시는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하면 쭉 그냥 구술을 해요. 눈을 딱 감고 또는 메모지 제목만 적은 메모를 보고 저는 옆에서 받아 적어요. 열심히 그걸 가지고 정서를 해가지고 네. 이제 갖다 드리는 거죠. 전 지금- 또 그때 예, 이제 그 기자회견문 이런 걸 작성해가지고 언론에 배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나중에 그는 그건 나중이고 예, 그것 또한 또 수석 과정을 거친 거죠. 6개월 가의로 예. 신문기사 오려서 드리고 그 다음에 연설문 해라 했는데 예, 예. 그건 또 구술하는 걸 받아 적는 받아 그런 적고. 거였고. 근데 그 점에서도 제가 조금 점수를 차곡차곡이네요. 얻었던 이유는요. 네. 그때 처음에 이제 PC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집권 그 당시는 타자기였나요? 예, 민정당이 집권당이었습니다. 네. 자기들도 기자회견문들을 타자를 쳐가지고 언론인들한테 배포했어요. 제가 워드프레스로 작성한 네. 문안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언론에 인터뷰도 나오고 그랬던 건데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 사실을. 그래요. 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참 역사적인 인물이시네요. 김대중 컴퓨터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야당이 제일 여소야대 전국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맞아요. 예, 그 당시에 예. 그 지금 그래서 50 청문회, 광주 맞아요, 진상 맞아요. 청문회 등등 기억납니다. 예. 아주 막 정치 공세를 할 때였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났냐? 문익환 목사님 방북 사건이 난 거였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집권 민정당은 옳지 기회가 왔다. 그러면서 요즘의 종북 논쟁처럼 제1야당 종북이군요. 평민당 예. 그러면 서경원 의원이 미리부과한 사건이 나타났어요. 그럼 돌출 행동이 나타난 거죠. 네. 그거를 빌미로 수사하겠다고 하고 이제 평민당을 붉은 정당, 종북 정당, 불온한 정당으로 몰아가려는 네. 그런 아직까지 그러면서 그런 예 검찰을 있어요. 동원해서 네. 전국을 반전시키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백척간도의 위기 전국이었어요.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끊임없이 기자회견 또 대중 연설을 통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물밑으로는 또 여야 협상을 해야 되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문을 고쳐 나가는 과정에서요. 어떨 때는 밤새 10번을 고칠 때도 있어요. 그 고쳐 나가면서 생각을 다듬고 네.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그 과정을 알죠. 어느 대목이 빠지고 썼다가 처음에 네. 하고 할라 했다가 뺐고 어떤 대목을 강하게 얘기했다가 좀 순화시켰고 어떤 네. 대목은 아주 강하게 더 강하게 표현을 바꾸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김 대통령의 고뇌와 그 생각, 전략적 사고 이런 부분들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 저한테는 공부였고 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기능적으로 이제 워드 프로세서로 이렇게 작성해서 금방금방 고칠 교정지를 예. 갖다 드리니까 김 대통령 입장에서도 허. 엄청 시간이 적게 단축되고, 들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 선임자 비서가 원고지에다 정서해서 갖다 드렸어요. 그럼 원고지에다가 이렇게 다 써야 되잖아요. 하면 그걸 다시 또 재정사하는 과정이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한 두세 번밖에 교정을 못 보는 거를 이제 5번, 10번 이상을 보시면서 또 그 과정에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되니까 네. 김 대통령도 아주 반가워하셨고
총애를 받으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 총회까지는 같이 모르겠는데요. 안 잘리고 15년 이상을 그래서 그 뒤로 또 청와대 네. 제1부속실장 네. 요즘 문고리 권력 제가 원조인데 저는 그때 지금 지고 있는 분들은 금문고리고요. 저는 네. 흑문고리였어요. 흑문고리. 그때는 뭐 문고리 권력으로서 뭐 권력을 행사하고 이런 게 좀 없었나요? 그렇죠. 예. 대통령 그래도 가장 가까이서 모신 비서관의 영예를 누렸고 흑문고리. 예,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정상회담도 네. 수행했고 노벨 평화상 받는 현장에서도 그 감동을 같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행운을 누렸죠. 네. 그리고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 외로우실 때 제가 곁에서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저한테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예, 퇴임 이후에 김대중 도서관 또 제가 개공 교수로서 또 저기 네. 김대중 대통령의 그 퇴임 후 음. 비서관으로서 모셨고 하. 그래서 야당 때 또 청와대 때 퇴임 후까지 계속 모실 수 있는 그런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님과 함께 해 오시느라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정치할 수 있는 그렇죠. 시간은 좀 그날이 이뤄졌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예. 뭐 이제는 독립 정치인으로 이제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옆에 애정 어린 충고는 받아요. 이제 비서 체질 좀 이제 벗어야 된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비서 일을 계속 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게 좀 남아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의원회관 그 사무실의 주인으로서 네네. 또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예, 저도 이제 제 스태프들 이제 국회 보좌진들하고 같이 이제 팀이 돼서 일을 해야 되지만 네. 좀 뭐 조언할까요? 뭐 조언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저는 비서를 했지만 네.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비서는 아니었고 끊임없이 제 나름대로 좀 창의적인 제안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어린 비서가 큰 정치인에게 당돌할 수도 있는 네. 그런 말씀도 드릴 직원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을 김 대통령께서 높이 사주신 것 같아요. 또 저도 그런 노력을 했고 네. 좀 저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 이제 국회의원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지만 네. 보좌관 생활 국회 보좌진으로서 이제 할당할 사람들이 많은데 조금 네. 선배로서 그런 조언은 충고하고 싶어요. 네. 도전하라는 겁니다. 도전하라. 예, 그리고 주체 의식을 가져야 그렇습니다. 되고 뭐 이런 예, 거죠. 예. 자, 이 방송 보고 있는 우리 비서진 여러분들 직원하시고 고온하시고 주체적으로 업무를 하시라는 우리 김한정 당선인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한정 의원실에서 이 방송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총애를 받는 방법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번에 당선되시면서 이효 여사님께서도 축하 말씀 해주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주 제가 직접 못 뵀습니다.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지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좀 지금은 기뻐하셨다고 주치 통해서 들었고요. 네. 또 여사님 지금 연로하셔서 그래도 건강을 잘 지켜나가고 계시는데 좀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님이 살아 계셨다면 이번 당선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지금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혹시 좀 튀어나가는 거 아닌가 붙잡아 두시려고 하셨고 네. 제가 사실 2004년에 총선에 그럼 제의를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청와대 있고 이제 대통령 모시고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좀 환경이 안 좋았던 게요. 대북 송금 특검 이런 일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굉장히 심적 고통을 많이 받던 시절에 제가 옆에 일종의 지키고 있는 비서관이었고요. 또 분당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당을 택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한쪽 당을 이제 새 열린우리당인데 당연히 열린우리당으로 갔어야 되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의중처럼 또 해석이 될까 봐서 하는 그런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언론에서는 다 그렇게 쓰겠죠.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포기했었습니다. 그때 제의는 있었어요. 서울 네. 지역에 출마하라는 제의는 있었는데 그때 출마했다면 제가 또 그 이후의 길이 어땠을까 잘 모르겠어요. 예. 뭐 쉽게 뭐 당선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무튼 김대중 대통령님 곁에서 끝까지 지키고 함께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살아계셨으면 좋아하셨을 것 같다. 지금 아주 잘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되면서 앞으로 20대 국회에서의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댓글 소개 잠깐 하고 갈까요? 많이 댓글이 올라와 있는데 윤진규님께서 네. 삼성 같은 초선이시네요. 연배와 경력으로 보면 하셨고요. 김은봉님께서 은근 재미있으시네요. 네. 이렇게 하셨고 아까 윤진규님께서 다시 한번 아마 초선 중 갑이실 듯 하셨고 저는 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남영주 을구입니다. 네. 소풍온 세상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출신 당선자들이 모였다는데, 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랬나요? 예. 어떤 얘기가 좀 오갔습니까? 뭐 과거 다 동지들입니다. 뭐 네. 같이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도 많고. 점심을 같이 드셨나요? 저녁을 같이 저녁을 했어요. 한잔 했죠. 예. 한잔 하셨어요. 예. 다들 반가운 얼굴들이고요. 또 누구 오셨나요? 뒤늦게 당선된 사람들을 축하하는 모임이었고, 저도 그래서 좀 많이 덕담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 김한정 당선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오셨나요? 뭐 선배 그룹들도 많이 있었죠. 네. 예, 그 재선 뭐 이런 분 삼선 네, 도 삼선 참석했고 신분들. 많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초선 이번에. 네. 예. 그래서 누구 참석한 거는 제가 지금 좀 밝히기가 아니 뭐 못 밝힐 것도 아니지만 네. 바빠서 못 온 분들도 있는데 아. 그리고 또 초청할 수도 있었는데 또 연락이 안 닿았을 부분도 있고 또 요즘 무슨 뭐 이 개파 정치 또는 뭐 작당 정치에 대한 세간의 그 걱정도 있는데 전혀 네. 그런 모임이 아니었는데 정치적으로 해석될까 봐서 그런 예. 조심스러운 면이 예,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서로 이제 앞으로 예. 잘하자. 예, 축하한다. 잘하자. 그런 분위기였나요? 예, 서로 그런 그동안에 얼굴 못 본 사람들 많았어요. 예. 맞아요. 저도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뭐 안희정 지사 네. 참석을 했는데요. 저 그날 오랜만에 마주 앉아서 술 한잔 했어요. 사실 그래요? 행사장에서나 먼발치로 보고. 예. 뭐라고- 이광재 또 네. 전 실장도 만났고요. 예. 뭐 내년 대선 얘기 좀 나왔던가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거 예. 없었나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좀 제가 농담으로 네. 안희정 지사 혹시 야구단 만들면은 저도 끼워달라고 그랬습니다. 야구단 뭐 볼펜 투수가 된다고 뭐 해서 불펜? 불펜 투사. 그래서 아주 안희정 지사의 그런 불펜 투수 된다는 그 말에 지금 재치 있게 아주 좋은 분위기로 아주 네. 화기애애했습니다. 야구단 안희정 야구단이 만들어질지 네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당선자들 모였는데 사실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7주기 추도식에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추도식의 컨셉이 김대중과 노무현은 하나다. 이걸 컨셉으로 꼽았는데요. 네. 김대중과 노무현 이 두 대통령의 정신이 하나가 되는 네. 그런 의정 활동 기대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합니다. 그게 어떤 건가요? 하나가 되는 게 어떤 건가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오래 모셨고 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고 그 이후에는 미국 유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지지와 걱정을 동시에 갖고 참여정부를 지켜봤던 사람이고 네. 분단과 분열의 그 아픔이나 그 답답함을 또 항상 걱정을 했는데 제가 2014년이죠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수행단장을 맡았습니다. 네.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네. 그때 정신이 뭐였냐면 김대중 세력, 노무현 세력이 중심이 되고 힘을 합쳐서 네. 정권 교체하자. 그래서 그래서 김대중 세력의 아주 뭐 막내둥이나 저는 뭐 크게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이지만 제가 문재인 후보 곁에서 가방을 들고 전국을 예선부터 본선까지 예. 거의 20바퀴 이상 돌았을 겁니다. 아침에 제주도 갔다가 오후에는 부산을 거쳐서 저녁에 서울을 돌아오는 그런 유세 네. 일정도 겪었는데요. 그 정신 그러나 뜻을 못 이뤘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한테 실망과 아쉬움을 네. 남겨줬는데요. 어게인 2014년 네. 준비하려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2012년이었죠. 예. 어게인 2012년 2년. 대선이었고 17년이 되겠죠. 네, 이제 어게인 17년이 2017년. 되겠죠. 세월이 이렇게 후딱후딱 가네요.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노무현 대통령님은 참 닮은 점이 많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두 사람은 꼭 생전에 뭐 형제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네. 수려한 적도 있습니다. 예. 보십시오. 두 분 다 상고 출신입니다. 두 분 다 대학을 못 갔어요. 네. 똑똑하신 분들인데. 그리고 국회의원 엄청 여러 번 떨어졌어요. 김대중 대통령 4번 떨어지고 맞아요. 국회의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노무현 대통령은 바보 노무현 아닙니까? 떨어지기가 당선되는 것보다 더 많았던 분 아닙니까? 정말 그 지역주의 타파에 대한 그 예. 의지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 두 분 다 대통령 됐습니다. 대통령 되고 두 분 다 나란히 남북 정상회담했습니다. 네. 개혁 정치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정치적으로도 쌍둥이고요. 그 지향점에서도 네. 인생 역정에서도 거의 형제 같은 분들입니다. 저는 하늘나라에서 두 분이 다시 만나서 그 이야기 다시 하실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팥장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그 비극적 서거를 접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너무나 탄식하시고 한탄하시고 네, 몸의 반쪽이 내 몸의 반쪽을 잃었다고 이런 심정이라고 돌아가신 게 그냥 단순한 정치적 수사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두 분은 바로 민주정부 10년의 상징이고 또 민주정부의 공도 과도 함께 나눠야 된다. 네. 참여정부가 국민의 정부를 원망할 것이 아니고 국민의 정부가 참여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한 몸뚱이기 때문에 잘한 것도 같은 책임이고 잘못한 것도 같은 책임이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네. 그랬을 때만이 우리 국민들도 민주정부 이기는 다를 것이다. 훨씬 잘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정부의 위기가 와야 한다 하는 네. 그런 믿음을 갖게 되지 않겠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길도 바로 그 길 아닌가. 그런 희망을 저는 그 비극적 추모식에서 네. 다시 발견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 네. 이 두 슬로건이 연단에 걸려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감개무량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2009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청와대에서 모셨던 비서관들 중심으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김대중 정신을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사단법인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단체를 제가 주창했고 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올해 또 창립 기념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넥스트 아카데미 등 청년 강연회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해마다 김대중 평화 캠프 여름에 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네네. 노력을 해 오셨는데 정말 김대중 노무현 정신 두 정신이 발현이 되는 네. 20대 국회 그리고 내년 대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은 시청자분들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민들이 두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건 네. 바로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 나라를 보면 많은 부분에서 망가져 있거든요.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네.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곧 시작되는 20대 국회 여서야대 전국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현안을 하나씩 저희가 한번 짚어보죠. 네. 예, 구체적으로 한번 볼 텐데요. 상임위는 정하셨나요? 지망은 해놨습니다. 경제 관련 상임위 지망을 했고요. 음. 또 우리 남양주 또 네. 경기 동북부권이 아직 대중교통이 불편합니다. 도로, 출퇴근 버스. 네, 인구에 비해서 예, 그런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죠. 예, 또
지하철 네. 연장 등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 제가 그쪽으로 일단 지망을 했는데요. 아주 경쟁이 심한 치열한. 치열한 상임이라서 결과는 알 수 없는데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김대중 노무현 부 대통령님께서 지켜보고 있어서 제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건가요? 무언의 그 예. 압력을 우리 네, 넣고 있습니까? 원내 지도부한테 잘 봐주십사. 네, 원내 지도부에게 읍소를 하시고 계시군요. 어떤 분야에 그럼 경제 쪽 이런 쪽에 집중해서 의정 활동하실 건가요? 예, 저는 뭐 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네. 또 경제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법안 발의 이런 것도 경제적인 법안이 예. 발의가 되겠네요. 1호 법안 이런 거 생각하시고 모든 걸 다 계세요? 다룰 수는 없고요. 네. 저는 청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타스크포스 특별 대책위를 하나 예, 어제 예. 출범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멤버로서 열심히 활동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제 나름대로도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부분들, 또 그 절박함, 네. 답답함 이런 부분들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청년들과 이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셨을 텐데요. 네. 예전하고 네. 그 예전에 네. 대학 다닐 때 30년 전이 될 텐데요. 네.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저는 80년대 세대거든요. 제가 네. 82년도에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대학 입학해서 수업반, 데모반 했습니다. 그렇겠죠. 예, 전두환 정부 예.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끌려갔고 저도 정학도 맞고 퇴학도 당해봤습니다. 복학기 졸업은 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굉장히 억압된 네. 불행한 시대였는데 거꾸로 지금 돌이켜 보면 행복한 시대였습니다. 왜? 그래도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구속되고 돌아와서도 취직할 대기업에서는 안 받아줬지만 네. 취직할 회사들이 있었고요. 창업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예. 스펙 쌓기에 모든 걸 쏟아도 취업의 문은 더 좁아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리벽, 네.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계층이 나눠져 예, 있고 예. 그리고 올라가기 힘든 사회적 신계층화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젊은 세대를 옥죄고 있죠.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예, 상황이 있습니다.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투표에서 청년들의 맞습니다. 분노가 예. 표출이 된 예.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정책적 대안을 보이느냐 예. 여기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소야대 전국에서 되는 일이 없다면 청년들이 내년 대선에서 투표할 명분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점 유념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일자리 문제는 하루아침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민간 부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민간 부분을 정책 국회가 함부로 네. 할 수는 없죠. 인센티브를 주거나 제도를 바꾸는 건데요. 우선은 공공 부분의 그 청년 고용 확대. 네. 스웨덴 등 유럽 사회들은 다 공공 부분을 통해서 청년들을 흡수하고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해왔습니다. 공공부문 봉사, 사회적 서비스, 또 해외 인권 파견 이런 것 정부 돈으로 네. 젊은이들을 해외로 보냅니다. 우리도 뭐 젊은이들이 맞아요. 해외로 나가는데 뭐 우수한 기술을 중동에 가지고 가라고 그러시던데. 그렇게 뭐 무작정 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 끼와 네. 재능을 발산할 수 있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러나 언어 장벽이나 문화 장벽 또 비용 문제 등으로서 아예 꿈도 못 꾸는 분들이 해외로 진출을 해서 네. 창업하고 자립하고 또 기여하고 또 거기서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또 한국으로 돌아오고 글로벌 시대에 보다 그 유능한 그런 청년들을 만들어내고 도와드리는 정책적 개선 이런 것들이 네. 필요하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지금 우리가 해외 원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의무적으로 우리가 ODA 가입국이 됐습니다. 원조 네. 공여국이 됐거든요. 2009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외 지원하는
돈으로도 지불할 수 있지만 인력으로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건 공공부문의 학대 영역과 결합하면 새로운 일자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옛날에 피스코 같은 경우 미국 국무부에서 돈 대서 여행 경비와 생활 경비를 대줘서 한국에 와서 네. 우리 영어를 가르치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 청년들이 우리도 그런 노력들 할 수 있다. 네. 또 국내적으로도 사회 서비스, 복지 서비스 쪽에 좀 더 투입해야 되고요. 고령화 네. 사회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지 않냐, 역발생도 네. 가능하지 않냐. 이 청년 일자리 문제 뭐 TF에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이걸 잘 만드셔서 희망을 보여주는 예.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가 현안을 좀 보면 상시청문회법, 예. 이른바 예. 상시청문회법 이게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속보로 지금 뜬 게 네. 황교안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상시청문회법 제1을 요구했습니다. 의결을 했고요. 거부권 행사가 의결된 거죠. 네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아프리카에 계신데 아프리카에서 전자 서명으로 서명을 하면 예. 이게 거부권 행사가 돼서 상시청문회법에 제동을 걸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법제처장은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국회법 거부권 논란 국회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게 황교안 총리의 오늘 국무회의에서 발언이었는데요. 참 행정부 마비가 온다. 일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상시청문회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청와대 논리죠. 네, 미국에서 상시청문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마비된 거는 세금 없어서 마비 한 번씩 셧다운 할 때는 있지만 네, 의회에서 돈을 안 줘가지고 예산을 총괄하셔서 그러나 청문회 때문에 국회 문 닫았다 내지는 정부 문 닫았다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네,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은요 제도의 취지하고 운용상의 그 걱정을 뒤집어 놨습니다. 상시청문회의 취지가 뭡니까? 네, 국정의 비리, 고위공직자의 비리, 또 국민적 의혹 이런 것들을 풀어서 국정을 더 원활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의혹이 남아있으면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발생합니다. 네, 세월호 의혹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그 속에서 우리 크게 한번 보십시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정부가 듣고 불신들을 가중했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일어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정 마비의 주범은 국회가 아니라 그럴 때 볼 때는 일방주의, 폐쇄적, 불통적 국정 운영을 한 청와대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상시청문회에다가 뒤집어 세운다? 이거는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청문회 제도를 악용해서 소위 갑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정을 방해한다. 그럼 그 국회의원 그런 정치인들 아마 퇴출될 겁니다. 우리 국민들 수준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네.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역풍이 불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신가요? 그럼요. 그래서 예. 저는 그 제도의 취지와 또 운영상의 여러 가지 잠재한 그런 문제점들을 막 네. 뒤섞어 가지고 취지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게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겁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뭐 몸싸움에서 통과한 거 예, 아닙니다. 예. 표결에서 아주 점잖고 예. 그리고 환영받았습니다. 예? 청와대만 울상입니다. 왜 울상이겠습니까? 상시청문회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정마비가 아니라 네, 임기 말기에 여러 가지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도리어 권력이 갖고 있는 자기 스스로의 그런 방어적 공포감 네. 때문에 그런지 않은가. 청와대가 국회를 존중하고요. 또 국민적 의혹에서 공정정대하게 풀어나가고 네. 밝혀나가면은 두려워할 게 없죠? 청문회가 왜 두렵습니까? 예. 그리고 청문회 자체가 왜 지금 이 문제가 이슈가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월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만들어놓은 특조조차도 방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가 방해했습니까? 세금 아니지 않습니까? 도둑이라는 말까지 예. 하고 여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제도를 바라보는 권력의 태도가 문제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또 해보지도 않고 봉쇄하는 네, 그런 태도는 임기 말기에 국정 운영의 하나의 그 자세를 보여주는 건데요.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의를
생각해 보겠다. 네. 뭐 민심을 존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행동으로 나오는 걸 보면 이물리안 행진곡 논란도 그렇고요. 네, 네. 이 문제도 그렇고 전혀 민의를 존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박 대통령의 이런 행태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이게 더 레임덕을 가속화시키고 역풍을 불어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청와대 부속실장으로서 대통령의 영광도 받지만 퇴임으로 가는 그 기간 네, 하산을 준비하는 기간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부터는 산을 내려오는 대통령입니다. 네, 안전한 하산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 운영의 그런 방식이나 패턴 네. 볼 때 심히 걱정됩니다. 안전한 하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력을 꽉 움켜쥐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든 권력을 잡고 국회 견제를 피하기. 주먹을 쥐면은 악수를 못 하지요. 그리고 예. 꽉 쥐면은 손에 쥐나요. 좀 국민들도 좀 편하게 해주시고 네. 야당도 너무 적대시하지 마시고 음, 또 야당도 대통령의 국가적 그 근심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할 건 이해하고 협조할 거는 적극 협력하는 네. 그게 협치고 상생이고 그것이 정치 좋은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야당의 뭐 말단 초선 국회의원으로 감히 대통령께 이런저런 제안을 하는 그런 처지는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감히 김대중 말씀을 대통령을 드린다면 박근혜 보셨습니까? 대통령 저는 안전 하산하기 위해서 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려놔야 된다. 도리어 과잉 충성파들이 예. 둘러싸게 됩니다. 네. 말기에는 예. 그런 분들보다는 네. 야당 지도자들과 공개 비공개 대화도 하고 예? 또 전화도 하고 예? 그렇게 좀 소통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부속실장으로서 지금 뒤늦게 뭐 비하까지는 아니지만 네. 몰래 제 차로 밤에 일가 후에 대통령 관저로 외부 손님들을 몰래 실어 나를 때도 많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밖에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때 예. 언론에나 이렇게 작화하면 부담도 되고 음. 또 오시는 분들도 부담되고.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예. 그러면 그런 노력도 했는데 그럼 지금 박근혜 뭐, 대통령께서 그 참모들이 청와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부터 좀 열린 청와대 개방적인 소통은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냐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왔고 지금도 크게 개선된 것 같다는 생각을 그러게요.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네요. 예, 이번에 이 과정 자체가 뭐 이제 20대 국회 처음부터 이제 이 강수를 두셨기 때문에 네. 야당은 야당대로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 수가 없죠. 하하, 예. 그렇죠. 예. 또 여기에 대해 비판을 하게 되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은 그 당시에 여야 가리지 않고 만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몰래, 그러니까 비밀리에 만나서 대화를 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죠. 공개적인 모습도 그렇고 참 제가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논란거리를 만들어서 20대 국회가 일을 못하게 만들려는 거 아닌가 이런 근데 생각도 이제 들더라고요. 원내에서 논쟁을 하게 해서 정쟁을 하게 기회를 해서 발휘해야겠죠. 또 이런 우상 원내대표가 잘 이끌어야 되는데 또 정부는 정부로서 갖고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일단은 비토를 했으니까 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절충을 할 것인가 이제 거기서 또 정치력이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20대 국회가 민생 국회여야 한다, 경제 살리기 그렇죠. 국회여야 한다는 것들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토론도 하셨잖아요. 가서 예, 광주에서 예, 민생국회 수권경제정당 어떻게 할 것인가 예. 토론을 비공개로 제가 꼭 취재하고 싶었는데 비공개로 하셔가지고 취재 못했는데 그런 만큼 민생국회를 준비하고 있는 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네. 이것도 좀 관심거리고요. 특히 아까 세월호 참사 말씀하셨지만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 그리고 어버이연합 예. 문제도 있고 정말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문제, 그 백남기 농민의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도 필요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런다고 생각하셨어요? 원회에서 계속 지켜보셨을 텐데 어떤 진단을 좀 하시고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런 해법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사안별로 뭐 동등한 해법은 아닐 건데 네.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 또 대통령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경직돼 있고 일방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국회는 본질적으로 행정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을. 상권 분립의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죠. 존재 이유입니다. 존재 이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견제와 균형, 체크 밸런스는 바로 민주주의 요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하는 대통령인가 의문이 들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예. 바로 그런 부분에서 대국회 관계, 대국회 관계는 국민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니까. 다양한 계층, 다양한 정치 지향의 국민들을 대표해서 온 기구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과 대화한다는 자세로 국회를 좀 대해주고 네. 야당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뭐 박근혜 타도를 위해서 똘똘 뭉친 운동 단체가 아닙니다. 예. 또 그런 데 대한 인식도 좀 풀어주셔야 되지 않냐. 또 네. 야당은 야당대로 막말 또 대통령 비하 이런 부질없고 비상식적이고 비본질적인 걸로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되고요. 네. 예의를 갖추면서도 당당하게 따질 건 따지고 그러면서 성숙된 정치 문화를 만들어 달라는 게 국민들 요청 아닙니까? 네. 젊은이들도 그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0대 국회 시작부터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조금 예. 고비가 하나 생겼죠. 그러게요. 예. 정말 큰 고비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 나갈지 지켜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바로 남북 문제입니다. 네. 지금 개성공단 폐쇄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예. 사업의 문을 닫아야 되는 네.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는데요. 참 이 예. 6.15 예. 공동선언, 14선언 이런 걸 지켜보면서 예. 함께 하셨었는데 남북 관계가 퇴보되고 있는 상황 이걸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웃으면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게요. 암담한 사정입니다. 저는 저 미국 유학 때 국제정치 그리고 남북관계를 전공을 했었고요. 대학에서도 남북관계를 가르쳐 왔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도 대북 문제 저 정책적인 조언들을 대통령께 해왔고요. 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결론만 말씀을 네. 드린다면요, 우리가 북한 탓만 가지고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도 예. 많은 예. 분들께서 꽤 많은 분들께서 예. 우리가 개성공단에 주는 그렇죠. 돈 가지고 예. 미사일 그게 개발, 바로 핵 북한 개발하고 탓 있다.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북한의 바람직스러지 못한 행동들 그리고 우리의 그 선의를 배반하는 행동들은 당연시 할 수는 없지만 그 배경이 뭐냐? 그 북한이 약자로서 수혜자로서 부리는 행포의 배경이 뭐냐? 또 그것들을 체제 유지의 공포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찰스 암스트롱이라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가 작년에 책을 하나 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Tyranny of the Weak이었습니다. 북한 체제를 북한의 그 전후 대미 외교사를 정리한 책인데 약자의 전횡입니다. 전제, 예, 행포. 예? 네. 북한은 약자인데 국제사회에 행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핵을 가지고 행포를 부리고 있고 도발로 행포를 부리고 있고 네. 그 배경은 바로 체제에 대한 불안감과 그것을 통한 권력 유지에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거꾸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북한의 그런 체제 불안에 대한 공포감들을 줄여줘야 대화 협상으로 나옵니다. 네. 대화 협상을 통해서 이득 보는 거는 북한도 보겠지만 결국은 우리고 국제사회입니다. 핵은 그렇죠. 백해 무익한 건데 그 백해 무익을 우리가 계속 방조해온 셈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경협은 백가지 유익한 건데 네. 서로 못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참 닫기는 쉬워도 예, 다시 예. 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법은 북한 탓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걸 상수로 놓아야 됩니다. 북한이 도발한다고 부르륵 하면서 네. 우리가 더 강경의 수단, 더 강경의 봉쇄, 더 강경의 비난 네. 그 속에서 북의 핵 능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렇네요. 이 역설, 예? 음. 이 역설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바꿀 것인가. 저는 우리가 새로운 대북 문제도 새로운 전기를 받아야 되는데요. 네.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정부
앞으로 2년 남은 정부에서 획기적인 전환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중요합니다. 정권이 아하. 바뀌어야 예. 명분도 생기고 모멘텀도 생깁니다. 대화의 새로운 길이. 정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권을 바꾸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새로운 민주정부 2기가 어떤 정책을 가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네.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훨씬 더 가까이 가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예. 저도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뭐 민생 국회 그러니까 수권 경제 정당 얘기를 저희가 했지만 네. 청년 일자리 문제 얘기했지만 사실 남북 문제만큼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없어요. 네. 뭐 지금 공기처럼 잘 느껴지지 않지만 개성공단이 닫히면서 우리 평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됐고 당장 개성공단에 있던 분들 수천 명이 일자리 잃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게 20대 국회에서 준비하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도 예. 정책이나 앞으로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걸 잘 가다듬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 좀 해보고요. 참 여쭐 말씀이 너무 많네요. 저희가 한 50분 정도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걸 좀 여쭈고 싶어요. 예.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시사 발언이 나오면서 대선 레이스가 벌써 달아오르는 느낌이 듭니다. 반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출마 선언하셨어요? 출마 선언은 명시적은 아니지만 임기 끝나고 고민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 반기문 네. 사무총장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1위입니다. 예, 그리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적 지지를 또 신망을 받을 후보가 좀 잘 안 보이는 답답함도 네. 있을 거고요. 참정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출마하실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사무총장직 잘 마치시고 출마하시더라도 해야 될 거고. 네. 역대 유엔 사무총장들 그 유엔 사무총장직을 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와서 정치적 그 재산으로 삼았던 분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유엔 헌장에 있거든요. 예, 국제사회의 시각도 조금 보면서 네. 행보를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아무래도 여권 후보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파괴력이 좀 클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만약에 내년에 이제 사무총장 임기를 저는 야당이 어떻게 예. 대처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분열된 야당, 네. 우왕좌왕 야당, 그 다음에 중구난방 야당으로는 집권 못합니다. 단결된 야당, 일치된 야당, 그리고 네. 국민들의 생각, 정서 그리고 요구를 정확하게 받드는 그런 야당, 중직한 야당한테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 야당이 내는 후보 당선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에서 누가 될 것인가 하는 정치공학적인 내지는 삼국지 영웅전처럼 네. 그런 정치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입장입니다. 저는 야당이 단결돼 있고 국민과 함께 있다면 어떤 후보가 내더라도 전 다음에 정권 교체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야권의 단결이 네. 먼저 돼야 된다. 네. 지금 그리고 어떻게 거꾸로 예.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단합과 단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 그런 분이 대통령 야당의 대표 주자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겠죠. 그렇네요. 더 어려운 주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뭐 어떻게 보면 야권이 좀 분열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 이걸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저는 조금 걱정하는 대목이요. 네. 뭐 기후일지도 모르겠지만 총선 3파전이 역설적으로는 야권 승리의 그 묘수였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네. 즐거워서 3파전의 게임에 투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그런 이 불확실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흔쾌하지 않는 이 구도에서도 새누리당의 확장을 막고 그래도 야권을 지지해 주시려고 지혜를 네. 낸 게 2번 당선, 3번 투표 뭐 이른바 전략적 투표를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흔쾌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또 일당으로 만들어 주셨고 이런 것들에서 좀 더 겸허하게 바라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야권 후보 여러 명 나오고 3자 구도 해도 도리어 더 유리하다. 뭐 이런 거는 저는 억설이고 네.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삼자 구도도 야권이 이기네 이러면서 예, 그렇게 안이하게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런 말씀이신데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권 행보 야권이 어떤 모습으로 대응을 하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다 이런 말씀 근데 주셨는데 한 가지 좀 네. 제가 좀 궁금한 것은요. 네. 반기문 총장님한테 직접 들어보지도 듣고 본인이 지금 뭐 확답으로 내가 나간다는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성급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목적인지 대통령에 대해서 나라를 바꾸는 것이 목적인지 좀 더 분명히 해주셔야 될 거예요. 결국 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네. 우리 국민들한테 뭐 본인이 이제 출마 공식에서 선언하면은 밝혀야 되겠죠. 근데 그분의 지금까지 행보 또 생각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외교관으로서 젠틀하고 국제적인 매너는 좋지만 네. 지난번 위안부 협상에 대한 태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볼 때 꼭 후한 점수만은 비판적인 목소리 나오고 뭐 있죠. 받지 못하고 네. 있고요. 또 유엔의 위상을 떨어뜨렸다라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습니다. 저 워싱턴만 바라보는 가장 네. 말 잘 듣는 사무총장으로 좀 본인은 모욕적으로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통령은 약자 편에 좀 서주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정의롭게 네. 사셨던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그분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네. 좀 더. 예, 좀 더 그런 또 의지도 분명히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김대중 대통령님을 가까이 오랫동안 모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아까 그 신문을 오리면서부터 시작된 그 생활 예. 저희가 떠올려 보는데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차기 대통령의 자질 네.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에게서 정치를 받고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네. 제 젊은 시절 정치관을 형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야기한다는 게 상당히 좀 편견이나 좀 제약이 있을 겁니다. 그걸 네. 전제를 하고 말씀을 네, 네. 드린다면 김대중의 성공과 실패 그걸 볼 때 김대중의 성공 요인은 뭐였냐 실패는 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용서와 화해의 정치인이었습니다. 본인이 핍박을 받고 모욕을 받고 발길질을 당했지만 네.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적을 용서하고 끌어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대북 화해 정책도 나왔습니다. 네. 정치의 지금 2017년, 16년, 17년 우리 대한민국 정치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는 정치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뭘까? 다양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회개혁적 가치도 그렇죠. 있고 정의, 민주주의 회복의 가치도 네. 있지만 그 본령은 역시 화해, 화합하는 그런 정치가 아닐까.
세대 간에 화해해야 되고요. 네. 이념 간에 화해하고요. 남북이 화해해야 되고요. 계층 간에도 화합해야 됩니다. 네. 서로 적대시하고 공존이 아니라 상생이 아니라 상멸의 그런 대립만 추구한다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이게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네. 강자가 기득권자가 누리던 사람들이 조금 양보해 줘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까지 누리던 사람,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 주도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이고 너무 강경합니다. 그 균형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겨우 좀 해보려 하다가 많은 부분에 좌절했지 않습니까? 네. 다 그래서 다가올 정치적 변화의 시대 정치는 바로 그런 균형이라고 봅니다. 네. 강자와 약자의 균형. 화해, 화합, 그런 균형, 속에서 서로 양보. 신뢰가 형성되고 화해하고 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야 간에서도 지금 뭐 의석수로 조금 앞서서 뭐 여소야대 하지만 여전히 네. 정치 권력의 힘은 압도적으로 지금 정부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과 손잡아야 됩니다. 네. 그럼 내부 이번- 결속도 중요하지만. 네, 총선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우리 국민들은 참 위대한 그런 투표를 하시기 때문에 네. 야당이 잘하면 잘한 대로, 네. 못하면 못한 대로 성원을 하든 채찍질을 하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국민만 바라보면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잘 아시고 계시니까 20대 국회 저희가 기대를 해보고요. 네. 자, 저희가 1시간 넘게 말씀을 나눴네요. 예. 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김한정 당선자의 예. 개그 감각도 센스도 좀 느껴볼 수 있었고 웃지 않으시고 농담하시는 게 전 더 웃기더라고요. 아마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이 예. 많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캐릭터를 좀 이 자리에서 얻지 않으셨나 아유, 감사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팟짱 애청자분들께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오마이뉴스 애청자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루었던 여러 가지 민주적 성취 그리고 개혁적 업적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후퇴하지 않습니다. 속도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저는 내년에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또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만드는데 한 일조하겠습니다. 맨 끝줄에 있더라도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다가왔습니다. 먼 일이 아닙니다. 내년 12월에 대통령 뽑게 됩니다. 대통령을 뽑는 것은 한 사람의 지도자의 교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지향점이 나아갈 방향이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입니다. 여러분께서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깨어있는 신문으로서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그렇게 지켜봐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남양주 많이 놀러 오세요. 이사 오세요. 살기 좋은 곳입니다. 또 남양주에서 일하는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 회원님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속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을 기대합니다. 시민을 위한 언론 오마이뉴스가 진보 종편으로 꼭 성공하기를 빕니다. 시민들의 판단에 위한 충실한 진실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민주주의가 왜곡 후퇴하는 이 불의하고 참담한 현실이 하나하나 타개되길 소망합니다. 오마이뉴스를 믿고 응원합니다.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후원하시는 10만인 클럽 회원님들의 가입 동기입니다. 참 절박하죠? 오마이TV가 보수 정편이 외면한 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내 손 안에 스마트 진보 종편, 월 1만 원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733-5505, 내선 번호는 0번, 공용 핸드폰은 010-3270-3828입니다.
정권과 자본 앞에 할 말하는 당당한 오마이TV. 팍팍 밀어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